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이메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상림법률사무소의 황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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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림법률사무소의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성심성의껏 잘 해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지지부진 폭행 사건 수사, 난동 피운 취객 참교육, 정당방위 여부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합의금 주지 않는 피고.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목요일 첫 순서는 법과 상식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률 상식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좀 태풍 소식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이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식중독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식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쟁점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식중독하고 법률하면은 좀 약간 매치가 안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또 생각해 보면은 여름에 그 외식을 했다가 그 식중독이나 탈이 나서 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법률에서는 그러면 식중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법률에서도 식중독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조 14호에 따르면은 식중독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간염성 질환이라든가 혹은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6호에서는 영업자들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서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후 원인 규명을 위한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업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식중독이 발생하면은 그에 대한 원인 조사 등이 실시되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하게는 이제 징역에서부터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조리사가 식중독이라든가 그 밖의 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직무상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까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는 이 사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음식점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식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 구토나 설사나 발열이 발생한다고 하신다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진단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혹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서류들을 미리 받아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초진 기록지라든가 진료 확인서, 진단서, 그 다음에 진료비 영수증이라든가 세부 내역서들이 있습니다. 이 초진 기록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온 시기라든가 어떤 경위로 이제 병원을 내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섭취한 음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확인서라든가 진단서 둘 다 발급 가능하신데요. 보통 이제 진단서보다는 진료 확인서가 좀 더 저렴해가지고 진료 확인서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진료비 영수증이라든 것은 이제 치료비를 얼마 정도 사용을 하였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거와 같이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영수증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따로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음식점에도 당연히 알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병원을 방문하신 이후에 음식점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식중독 발생 경위라든가 발생 상황들을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해 가지고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그 서류들을 이제 전달하셔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절차로는 이제 음식점 주인과 이제 합의서를 작성한다든가 혹은 이제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제 보통 보험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통원 치료로 해가지고 하루 정도면은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네. 정도로. 예, 그리고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비보험이 만약 들어가 계시면은 이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과 별개로 또 실비보험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별개로도.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사업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네. 또 반대로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음식점에서 이제 식사 후에 식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사장님 생각에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관련된 정황들을 좀 사업자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네. 이제 만약에 거짓으로 해가지고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이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 347조에 의하면은 이제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기망에 빠뜨린 이후에 이제 물건을 그 이제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금원을 이제 요구를 한다면은 공갈죄에도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날조를 한다고 한다면은 정통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좀 잘 수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억울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입증하고 증거를 잘 이렇게 모아두시면은 또 반박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법적으로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이제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음식점 사장님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날로 진화를 하네요. 보이스피싱도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합의금을 주고 이제 무마를 시키는 사업장들을 이용하여 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시진 마시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험사 측과 얘기를 해야 되므로 이제 증빙 자료를 이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식중독 발생 경위라든가 어느 병원을 내방하였는지 관련 자료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보통 보이스피싱 보험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위험 부담에서 조금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식재료가 상하기 쉬운 여름철입니다. 그만큼 이제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고 다들 좀 건강 관리 유의하는 그런 여름철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또 성심성인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제가 그 폭행 사건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갈비뼈가
네. 그러니까 언제였지? 7월 13일 새벽 2시경에 네. 제가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예. 갈비뼈가 6대가 부러졌거든요. 오, 네, 꽤 많이 다치셨네요. 네. 예. 갈비뼈가 6대 부러졌는데 이렇게 전치 8주가 나왔어요. 예. 전치 8주가 나왔는데 이제 경찰에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해자가 이제 그날 분명 네. 경찰들도 와서 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갈비뼈가 6대 부러졌는데 가해자가 이제 출석을 하지 않는다, 명령에 불복한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되고 있거든요. 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형사로 가서 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얘를 구속시키든가 아니면 뭘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피해자나 가해자가 명확히 있는 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옆에 변호사님 같이 듣고 계셨거든요. 상담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치료는 다 받으셨나요? 치료는 지금 거의 막바지예요.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런 거는 아직 아, 안 예. 됐어요. 혹시 처음에 폭행 사건 당하셨을 때 네. 112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이 인지 수사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셨을까요? 아니면 상황 발생 이후에 이제 고소장을 쓰셔가지고 고소장을 따로 접수를 하셨던 사안이실까요? 맞고 나서 신고를 했죠, 제가. 아,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피해자 인적 사항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사건이 진행되고 아직 이제 피의자 신변 구속이라든가 이렇게 피의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는 못 받으신 거죠? 네네. 경찰에서 아직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렇게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고 연락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 아무런 상황이 없다고 하셨던 걸까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 아,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진행 상황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걸까요? 네네. 예. 피해자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주거가 일정치 않다든가 혹은 이렇게 좀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고. 지인이라고 하기도 좀 못한. 아, 예. 근데 도주 우려라든가 어디 도망가거나 이럴 위험성은 있는 사람은 아니신 상황인 것 제 같아요. 생각엔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네. 그 사람을 안 잡아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뒤로 불출석한다고 지지부진 밀기만 하고. 네네. 그리고 우선은 이제 궁금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네. 수사를 좀 이제 촉구시켜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탄원서 같은 걸 작성하셔가지고 경찰에 이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수사가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증거가 유실될 위험성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7월 17일 날 사건이 발생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변에 CCTV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CCTV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업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제 일주일 길게 보관하는데 일주일 보관하지만 일주일 이내로 보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CCTV라든가 혹은 이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은 사실 확인서라든가 진술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따로 받아두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랑 별개로 이제 수사기관한테는 이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수사기관도 이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좀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3일 날 사건이 발생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직 8월 지금 한 달이 도가지 않아 가지고 관련돼서 이제 수사를 이제 진행하고 나서 그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아마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아직 수사 중일 상황인 것으로 이제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한 2, 3개월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담당 수사관 이외에 이제 위에 팀장님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후에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청문감사관실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수사 촉구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너무 장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사관 교체 요청서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대로 이제 수사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 수사를 좀 다시 수사관을 교체해서 수사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경찰서에서 이제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한두 달 사이에는 이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이제 쓰시면은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네. 사안인 것 뭐 또 같고. 추가로 궁금한 네. 점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교환님 말씀해 주신 대로만 제가 하면은 네. 이제 그 수사는 계속 이제 제가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네, 그 이제 뭐 지금 이제 수사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증거만 충분하면은 뭐 수사가 이제 결국은 처벌 시기의 문제인 거지 수사의 속도 문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이제 그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따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이제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8주 입원 상해라고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뭐 거의 중상해로도 볼 만한큼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은 피해를 입으셨지만은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도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처벌하는 데는 큰 위험성은 없을 것 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네. 이 정도 폭행 사례면은 네. 상대방이 그 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그 이제 처벌 범위는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길게는 뭐 크게는 중력형도 나올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뭐 초범이라거나 혹은 이제 뭐 야간에서 뭐 특별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혹은 이제 벌금으로도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처벌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상습성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전과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회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일단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뭐 2, 3개월이 지나도 자료가 네. 없다라면은 뭐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사 촉구 요청이라든지 수사관 교체 요청도 또 가능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팁까지 현실적인 조언 주셨으니까 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친구와 집에 가는 길에 한 골목에서 취객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취객이 술병을 휘두르고 위태로워 보여서 진정하라고 소리쳤더니 저한테 욕을 하면서 다가와 술병을 휘둘렀는데요. 순간 술병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취객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그러자 취객이 휘청거리다 발목을 살짝 다쳤나 봅니다. 그걸로 고소한다며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쳤는데 혹시 취객이 고소를 하게 되면 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저는 다행히 취객에게 맞진 않았지만 보호 차원에서 손목을 제압한 건데 발목을 다쳤다고 고소를 한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연입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좀 비일비재한 사연인 것 같고 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서도 참 요즘에 말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취객을 제압하다가 상해를 입히게 된 그런 좀 억울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 뭐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로 볼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당방위를 상당히 좀 엄격하게 그렇더라고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정당방위로 이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보통 이제 정당방위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방 당사자가 불법적 공격을 가하고 이런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소극적 방어 행위 안에서 이제 소극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이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싸움이라든가 이런 행위는 방어 행위 자체가 동시에 이제 공격 행위가 되는 양면적
자연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정당방위가 이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취객이 이제 불법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손목을 꺾어서 제압한 것은 이제 반대로 또 소극적 방어 한도를 벗어난 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막 적반하장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 법률상에 그럼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형법 21조에는 정당방위 규정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 행위를 하고 그다음 그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당방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상당한 이유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성이라는 것은 이제 방어 행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여야 되고 이제 사회윤리에 위반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를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봐서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당성 있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좀 광범위한 것 같거든요. 좀 네. 구체적인 예는 없을까요? 그 만약에 이제 정당방위 상황 술 취한 취객이 이제 공격을 해온다고 했을 네. 때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굳이 반격을 강하지 않고도 도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하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네, 아무리 맞습니다. 때리더라도 그죠. 예. 증거 사진 좀 찍고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같이 좀 이렇게 취객을 상대로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정이 되기가 쉽지 않다.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취객은 어쨌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취객이 막 술병을 휘둘러 가지고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취객은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네, 그 술병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는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행위 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상해를 입는다고 한다면은 상해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술병 같은 경우는 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특수상해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인데 술병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충분하게 위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258조 2에 의해 가지고 특수상해로 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술병을 휘두르는 입장에서는 그 맞으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제압하느라 이제 손목을 이렇게 제압을 한 건데 지금 네.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뭐 상황이 이렇지만 그 위와 비슷한 사연인데 그 정당방위를 잊지 못한 판례가 실제로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급대원이 119 구급대원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취객을 제압한 119 구급대원이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약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제 취객이 고성, 욕설, 난동 및 구급대원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었고 구급대원이 제압하자 바닥에 너무 때려가지고 이제 몸에 올라탄 사안인데 네. 취객이 이 과정에서 이제 6주 정도에 해당하는 발목 종아리뼈 골절상을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벌금형이 이제 인정되었습니다. 좀 과하게 진압을 했다라는 네, 판단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자, 길에서 또 흉기를 휘두르면서 요즘 또 흉기 때문에 흉기 난동 정말 막 너무 많은 분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보게 되면 만약에 도망가는 게 뭐 상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참 질문도 씁쓸합니다. 예. 예, 그 최대한 이제 도망가시는 게 제일 좋은 사안이긴 합니다. 예, 도망갈 예. 수 있으면 도망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몸을 피할 수 있으면은 바로 이제 경찰에게 신고를 하셔가지고 상황을 응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도망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네. 장애물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흉기를 이제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이제 제압하는 정도 안에서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라 하면 일단은 뭐 상대방에게 이렇게 가해를 입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피하는 게 정당방위의 좀 정의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얘기를 그 위험한 들으니까. 상황에서 딱 피하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뭐 우산 같은 걸로 이제 흉기를 내리쳐서 흉기가 떨어지게 하는 네네. 그런 정도 사안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공격 의사가 없을 때 더해서 이제 추가로 공격했을 때 보통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내가 막을 수 있을 정도로만 대응을 네.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에 뭐 출동을 만약에 경찰이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가지고 피한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취객에게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지요, 경찰이?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출동해가지고 뭐 보통 이제 테이저건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뭐 호신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체포 구속영장 없이 이제 또 구속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하면은 뭐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찰이 그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취객을 가둔 행위는 뭐 당연히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오. 이제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네. 유치장에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 또는 구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구속영장이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긴급 체포라든가 혹은 이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춰야지만은 체포 구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통 이제 실무 상황에서는 이제 그 경찰 이제 의자 대기하는 의자라든가 혹은 네. 이제 안전 매트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유치장에 가두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그 맞습니다. 구속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취객을 상대로 한 그 정당방위다 하더라도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로 좀 인정받기는 어려운 좀 이런 안타까운 네. 현실인데 이제 뭐 법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취해가지고 남한테 그렇게 위해를 가한 행위들 그리고 또 경찰관 분들도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어요, 그죠? 예, 아무튼 좀 삼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과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술과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지만 외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얼마 전 아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추궁했더니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말이죠. 저는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제 남편과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같은 모임에 다른 여성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했죠.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두 사람 사이에 의심쩍은 문자 내용이 있을 법도 한데 문자나 통화를 빈번하게 나눈 것만 확인됐을 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했던지 모텔 결제도 모두 현금으로 했더라고요. 증거가 부족했지만 잘못을 뉘우친 남편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했습니다. 상간녀의 신체적 특징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더군요.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했죠.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렸던 그 여성도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녀도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아무런 증거를 발견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뒤죽박죽 난장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처받은 저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면 좋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라는 긴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이 사연 속에서 글만 봐도 얼마나 지금 정신이 많이 혼란하시고 상처를 받으셨는지가 좀 나타나요, 문장에서도. 남편의 지금 외도 상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직접적인 증거도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더 안타깝습니다. 일단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만으로도 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증거 수집도 직접 이 상담자분께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상담자님께서 직접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간통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수사기관의 힘을 이제 빌려가지고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었지만은 현재는 이제 강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 사안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제 위법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녀가 이제 외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실을 주장하시는 분이 증거를 수집하셔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셔야지 인정이 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 마음 추스르는 것도 힘들 텐데 직접 증거 수집까지 하려면 속이 아니실 것 같은데 부정행위를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부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뭐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있고 간접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직접 증거라는 거는 이제 상간행위 자체를 이제 뭐 촬영한 내용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직접적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사안이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간통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이제 수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가 대화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그다음에 영수증, CCTV,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사진, 음식점 예약 내역이라든가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이제 수집하셔가지고 이제 그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신용카드 내역이라든가 송금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증거를 좀 제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네. 어렵고 간접 증거로 보통 많이들 이제 제출을 하시는데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문자라든지 녹취록, 그다음 카드 내역서, CCTV, 또 블랙박스 여러 가지 뭐 증거가 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면 무조건 수집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많으면 맞습니다. 많을수록 좋겠네요. 그죠? 네. 예. 이런 증거를 수집할 때 혹시나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왜 흔히 뭐 녹음 같은 것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면 뭐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보통 이제 그 수집된 증거가 만약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 상에 있어서는 이제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집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만약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휴대폰을 기술적으로 해제를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셨다면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도청기를 설치해가지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녹음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통비법상 타인간 대화 녹음 청취에 관해서 감청이 인정돼가지고 이 또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만약에 뭐 배우자 모르게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셨다고 한다면은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이제 개인 위치 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하셔서 이 또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시고요. 만약에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미행이라든가 추적 등을 하셔가지고 증거 수집을 하셨다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상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에 해당해서 심부름 센터와 같이 이제 공범에 또 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하시도록 조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네. 그 합법적인 절차에서 증거 수집하는 게 뭐 맞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대방의 맞습니다. 동의라든지 뭐 몰래 했던 것들은 다 이제 한마디로 잠금이 되어 있는 핸드폰 풀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네. 아니면 녹음기를 설치한다거나 좀 그런 것들은 어쨌든 불법에 해당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거 수집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예. 같은데 그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이제 상대방에서도 그렇고 서로 부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텔을 갈 때도 이제 항상 현금만 사용을 했다고 해서 카드 내역서도 찾을 네.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부정행위는 명백해 보이는데 증거가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인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제 최대한 이제 적법하게 확보 가능하신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긴 한데요. 예, 보통 이제 그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뭐 이제 카드 내역이라든가 혹은 주변 음식점 이용 내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신다면 하이패스 톨게이트 이제 그 기록 내역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 보전 신청이라고 하셔가지고 특정 뭐 숙박업소를 이용하셨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시면은 이제 소송 제기 전에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증거보전 신청서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서 증거보전 허가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CCTV 확보가 가능합니다. 숙박업소에. 보통 근데 이제 이러한 숙박업소의 CCTV 확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달이나 일주일 이내 단위로 이제 자동 이제 내용이 이제 삭제가 삭제되는 되죠. 경우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특정 업소라든가 이제 그 주거 지역을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 이제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 등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차량 소유주 등에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또 적법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결국에 뭐 잘못을 뉘우친 남편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우리 상담자님께는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상담자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간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제 본인 입으로 입증을 했다고 하면은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도 이제 증언의 진실성이 이제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해가지고 지금 사안에서 이제 신체의 특정 부위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서술을 네.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간 행위가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남편분이 잘못은 하셨지만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상처가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지금 위자료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위자료라는 것은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제 위자한다라고 해서 위자료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혼 사유 같은 경우에서 위자료라는 것은 이제 이혼 원인이 개별적 위책 행위에서 이제 각각 위자료가 산정되기도 하고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위자료가 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위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혼인 관계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가지고 이제 직권에 의해서 이제 재량으로 이제 위자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략 우리 사연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액수를 받게 될까요? 그 보통 이제 상간 행위자라든가 배우자의 이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위자료 자체가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그 생각만큼 이제 크게 측정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3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러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다든가 병원을 이제 내원하셨다는 이런 이제 다른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자료가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이제 3천만 원 내외지만 그 일단 정신적인 충격으로 뭐 치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산정이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처럼 이 사연에 이제 상간녀가 등장하는데 이 상간녀처럼 정말 적반하장 혹은 반성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위자료 액수가 좀 커지기도 하는지 아니면 이거는 큰 상관이 없는 건지.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원칙상 이제 과거의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원칙은 이제 반성을 기묘하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현재 반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 또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 상처 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위자료 측정에 있어서는 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좀 네. 더 높을 수도 있다. 어쨌든 참 이번 사연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이런 일로 또 변호사님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끝으로 정말 마음 아픈 우리 상담자분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이제 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이제 그 상대방 상간녀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증거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송적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제 재발 방지를 좀 준비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합의금을 받고 나면은 필수적으로 그 합의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제 합의가 됐을 경우에 네. 예,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사연자분께 사실 지금 감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좀 보통 일을 그르치더라고요. 좀 네. 이성적으로 차분히 이제 뭐 억울한 입장이시겠지만 증거 하나하나 잘 모아두시고 결국은 뭐 소송을 하게 되신다면 네, 증거 잘 모아두시고 위자료를 좀 이렇게 잘 책정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자, 계속해서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 대기업에 다니는 저에게 토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 끝에 투자를 했지만 투자를 진행하던 회사가 애초에 사기가 목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5천만 원을 피해받고 어머니의 지인은 미안하다며 자신은 몰랐다고 했지만 그 회사와 한통속이었다는 정황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인께서 1심 판결 전 합의를 요청했어요. 어머니랑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기도 해서 합의에 응했고
6월까지 합의금을 주기로 했지만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긴 했지만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상환도 지연되다 보니 저도 많이 지치는데요.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참 그 아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일이 있다 보면은 참 난감한 일이 많고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재판 진행 중에 한쪽이 먼저 합의를 요청을 해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민사 소송과 이제 형사 소송 좀 두 개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절차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합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제 조정 절차의 경우에도 이제 임의적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 강제적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강제 조정 결정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주 이내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조정안으로 이제 합의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라라고 이제 조정 결정을 내려주면은 이제 받아들이면은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2주 이내에 이제 이의를 하게 되면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적 조정 절차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조정 결정문이 나오면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판결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재판회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해서 화해 공고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 재판부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갔었는데 어떻게 화해 공고를 내려줄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서로 이제 또 이쯤에서 그만 소송을 했으면 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을 통해 가지고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더해서 이제 별개로 이제 그 사적으로 이제 합의서를 쓰시고 소치하를 하셔가지고 네. 소치하 결정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송이 없던 식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서는 이제 합의서를 제출하신다고 해서 이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양형에 있어서 이제 참작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하는 것이라서 보통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꽤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제 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해서 이제 뭐 합의를 보는 거는 좀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합의를 본 경우에 피고 측이 이제 상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은 상황이 아예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뭐 다른 뭐 법적인 뭐 처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건지요? 예, 그 이제 우선은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시면은 소송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별개의 민사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합의서 하면서 이제 부재소 합의라든가 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받지 않는 이상 이제 민사상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은 이제 또 계속 진행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네.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네,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지금 일단 우리 사연자분은 합의를 뭐 잘 하긴 했는데 약속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금 상대방 입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지금 속을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조정 절차에서 이제 그 조정 결정이 나와가지고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조정 결정문은 이제 그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확정 판결 가지고 압류라든가 집행을 이제 추심 절차를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버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압류라든가 추심 행위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6개월이 지나도 이제 변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소취하 같은 것들을 통하셔가지고 이제 소송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뭐 소액 민사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소송을 진행하셔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골치가 아프지만 방법은 참 많아요. 네. 어쨌든 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 조회라든지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소액 정말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끝까지 돈이 없다라면서 이제 버티는 입장이라면
이제 소가 취하했다고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소액 민사 소송을 또 할 수도 있다. 네, 민사 이게 소송을 어떻게 새로 할수 보면은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만약에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합의를 먼저 요청을 한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돈도 없으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요. 네, 그 우선은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변제 의사가 없는데 변제할 것처럼 변제 기일을 뒤로 늦추는 행위 자체는 예. 이제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기죄 자체는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안처럼 이제 합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취한다든가 소를 취한다든가 혹은 이제 합의서 작성 행위 등을 이제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전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제 법원의 행위라든가 이 법원의 처분 등은 이제 금전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이제 사기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지금 양측이 합의로 이제 중단이 됐었죠, 재판이. 그런데 만약에 합의금 상환 문제로 계속해서 갚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중단이 된 건데 사실 중단이 아니라 끝났다고 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 예, 그 이제 지금 단순히 이제 소송이라고만 적혀져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맞아요. 경우의 수를 이제 민사 사건이랑 형사 사건 이제 두 개를 계속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이제 형사 사건에서 이제 형사 공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변론 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사건을 속행해 달라고 신청서라든가 탄원서를 내셔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사 사건에서 기일 추정이 돼가지고 사건이 계속 진행이 이제 기일이 따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셔가지고 이제 변론을 이제 속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취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다시 소송을 하시는 것은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하였고 합의금에 작성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소이익이 발생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셔 가지고 새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지금 사연 속에서는 그 소송 중에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저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부터 그러면은 상담자가 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예. 네, 우선은 이제 그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 증명을 발생하셔가지고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일 지정 신청을 하셔가지고 변론을 재개를 신청하셔서 이제 변론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를 취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 또 신소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만약에 가해자가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합의금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반환해 줘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제 그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합의금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해자 측에서 뭐 이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다른 이제 불법적 원인을 이유로 해가지고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시면은 뭐 돌려줘야 될 사유는 별개로 검토를 해봐야 될 수 있지만은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면은 반환 의무는 전혀 없으십니다. 아, 그런 부분은 참 다행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합의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합의금을 상대방에서 안 줘가지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문자로 막 합의금을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협박이다. 나 심적으로 되게 부담스럽다 하면서 이제 협박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리 이제 법률상 권리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별개의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주간 업무 시간 이내라든가 야간에도 이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혹은 이제 뭐 이렇게 그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그 문자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형사처벌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이제 사회적으로 통념되는 한도 안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언제까지 지급을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보내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형사처벌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두 분께서 잘 합의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상대방에서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짧게 조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사기를 하시는 분들 경우는 이제 법적 그 구멍을 이용해서 잘 이제
구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서를 써주실 때 우선 이제 선입금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경위로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보증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담보를 받아두시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합의서를 쓰신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하시고 안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또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는 오지만 또 비 피해 없으시도록 다들 단속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